안녕하세요. 저는 귀농 후 자연 속에 살고 있는 환갑이 다 되어가는 여자입니다. 제 소원 중에 하나가 귀농이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오히려 도시에 살아야 한다고 하던데 저는 어린 시절 살았던 시골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희 가족의 특별함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젊었을 적 작게 사업을 하던 남편과 만나 두 딸을 낳았습니다. 첫째 딸은 미영, 둘째 딸은 서영이었는데요. 저희 둘째 딸 서영이는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 특별합니다. 지적 장애를 앓고 있거든요. 부모로서 제일 힘든 게 자식이 아픈 거잖아요. 서영이가 그런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저희 부부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서영이의 장애를 처음 알게 되었던 건 잠시 아이를 봐주러 오시는 분이 알아채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그 당시 저도 남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기 때문에 서영이를 잠시 맡길 때가 있었거든요. 그분은 저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 서영이 어머님. 네? 이런 말씀 실례인 건 아는데요. 미리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뭐가요? 서영이가 남들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다뇨? 제가 직업이 이쪽 분야라 잘 아는데 서영이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발달이 많이 느린 것 같아요. 혹시 센터 같은 데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발달장애가 의심됩니다. 장애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설마요. 혹시 모르니까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한창 성장기일 때니까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간 되시면 병원에 서영이 데려가 보세요. 처음에는 그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어린애를 딱 보고 그걸 판단하는 게 좀 우습잖아요. 애들 중에 배움이 느린 애들이 있고 남들보다 머리가 좋지 않은 애들도 있는 법이잖아요. 저는 그냥 제 아이가 조금 느린 아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쪽 구석은 계속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슬쩍 말을 걸어본 적이 있어요. 저기 여보, 서영이 봐주시는 분이 우리 서영이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것 같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혹시 모르잖아. 그러니까 검사 한번 받아볼까봐. 그 여자가 이상한 거야. 우리 서영이 내가 볼 땐 지극히 정상인데 괜히 사람 마음 흔드는 거지. 그런 거겠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사지 멀쩡하고 어디 하나 모난 구석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서영이가 장애인이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여자 분명 사기꾼일 거야. 다음부터 서영이 봐주는 사람 바꿔. 평소 다혈질인 제 남편은 자기 딸이 지적 장애인이라는 소리에 길길이 날뛰며 오히려 그 여자를 욕하더라고요. 그 당시 남편한테 꽉 잡혀 살던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서영이의 증상을 눈여겨보고 깊게 들여다보았어야 했는데 그저 현실을 마주치기 싫어 회피하고 말았죠. 게다가 남편 말대로 아무리 봐도 내 딸이 정상인 것 같은데 그 여자가 괜히 그러는 것 같다 싶어 저도 외면해버렸어요. 하지만 서영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남들과는 다르다는 게 확연히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첫째는 엄마라는 소리를 돌 때쯤부터 했었는데 서영이는 2살, 3살이 되도록 엄마라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고요. 게다가 사물이나 사람을 똑바로 구별하지도 못했어요. 뒤늦게 서영이의 상태를 알게 된 저희는 그때부터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라리 고칠 수 있거나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서영이의 현 상태를 치료해줄 의학기술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는 너무 재앙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족은 전부 서영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당연히 일반 학교를 진학하는 건 불가능했기에 집에서 1시간 반이나 떨어진 특수학교에 보내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영이는 점점 자랄수록 남들과 달라졌고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서영이가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픈 서영이를 챙기느라 저도 모르게 미영이를 신경 쓰지 못했나 봐요. 어느새 훌쩍 커서 철이 든 미영이를 보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참 이기적인 게 미영이같이 든든한 언니가 있어서
서영이는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죽으면 서영이는 완전히 혼자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미영이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미영아, 엄마 아빠 죽으면 네가 서영이를 평생 책임져야 돼. 알았지? 응. 고마워. 그래도 하나뿐인 동생이잖아. 이 세상에 핏줄만큼 중요한 게 없어. 엄마는 우리 미영이만 믿는다. 정말 우리 미영이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 그치? 지금 생각해보면 미영이에게 너무 부담을 주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어린데 거기다가 장애를 가진 동생까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때 당시 저는 믿을 구석이 미영이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미영이는 중학교에 입학을 하더니 사춘기가 왔고 동생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절대로 집에 데리고 오지 않았고 바깥에서 동생을 마주쳐도 모른 척하기 바쁘더라고요. 제가 나무라자 미영이는 울면서 솔직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엄마, 나 솔직히 서영이 창피해. 친구들이 알면 놀린단 말이야. 그렇다고 동생을 모른 척해? 네가 언니잖아. 나는 뭐 언니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나도 싫어. 장애인 동생 돌보는 거 지긋지긋하다고. 엄마는 왜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데 동생까지 챙겨야 돼. 나 이런 거 싫고 나도 오빠 있었으면 좋겠어. 너는 정상이잖아. 밖에 나가도 사람들 틈에 잘 묻힐 수 있잖아. 하지만 서영이는 아니야. 어딜 가든 튀잖아. 언제든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엄마는 맨날 서영이만 감싸고 미워. 항상 서영이가 1순위잖아. 이럴 거면 나는 왜 나왔어? 나는 엄마 딸 아니야? 왜 맨날 나만 참고 나만 양보하고 그래야 되냐고. 나도 엄마 사랑 듬뿍 받고 싶고 관심 받고 싶어. 미안해 미영아. 근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서영이가 아프니까 챙기는 거지. 엄마는 너나 서영이나 둘 다 똑같이 사랑해. 너도 크면 알게 될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미영이에게 좀 더 잘해줄 걸 하고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픈 아이였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서영이를 정말 곱게 키웠어요.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끔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회의 편견은 참 무섭더라고요. 서영이는 잘하면 잘할수록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첫째 미영이가 성인이 되어서 철이 들었는지 동생을 잘 돌보더라고요. 서영이도 센터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며 사교성을 길렀지만 저는 언제나 서영이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늘 둘째 딸에게 당부한 말이 있었습니다. 서영아, 남자 조심해야 한다. 너 같은 사람일수록 함부로 사람 만나면 안 돼. 알겠지? 다른 건 몰라도 서영이가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할까봐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TV를 가끔 보면 지적장애 여자애를 데리고 갖고 노는 남자들이 있던데 서영이도 그 꼴이 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영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항상 어딜 가나 곁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제 딸 미영이가 결혼 정년기가 되었어요. 화장이 진해지고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걸 보면서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사실 지금 만나는 남자 있어. 엄마도 알아. 너 요새 맨날 늦게 들어오잖아. 알고 있었어? 그럼 엄마, 나 남자친구랑 결혼해도 돼? 결혼? 그 정도로 깊은 사이야? 우리 만난 지 꽤 됐어. 그럼 당연히 해야지. 무슨 문제 있어? 아니, 서영이 때문에 나중에 내가 돌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그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서영이는 엄마 아빠가 돌볼 거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서영이 전용집도 마련해 줄 거야. 너는 그냥 네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기만 해. 딸이 결혼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솔직히 직접 장애인 여동생이 있다고 하면 시댁에서 싫어할 게 뻔하잖아요. 저라도 상대방 쪽에서 평생 돌봐야 할 형제가 있다면 망설여질 것 같은데 그쪽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더라고요. 역시나
사돈 쪽은 서영이를 탐탁지 않게 보는 것 같았어요. 상견례 날 안사돈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서영이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사돈 아가씨는 어쩌실 계획이세요? 혹시 나중에 우리 현수가 돌봐야 하는 건 아닌지 솔직히 부모로서 걱정이 돼서요. 둘이 죽고 못 산다고 해서 상견례 자리까지 나왔지만 그거 하나는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째 딸은 저희가 죽을 때까지 드리고 있을 계획이에요. 죽고 나서는요? 네? 말을 험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 아들 문제라서 예민해 줄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물어봐서 죄송하지만 사돈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현수가 돌봐야 하는 건가요? 절대 아니지요. 우리 서영이가 혼자 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독립을 시키든지 시설에 들어가든지 해야죠. 시설이라는 게 있군요. 네, 요즘 잘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갑자기 폐업을 하진 않겠죠? 망설여지시는 거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딸은 제가 끝까지 책임을 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혼시키는 건 어때요? 저희 서영이를요? 그럼 남편이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좋은 신랑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요. 그래도 다 큰 성인인데 독립시키는 게 낫죠. 사돈도 나이가 있으신데 언제까지 자식 끼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저희도 언젠간 그런 날이 오면 좋겠네요. 하긴 쉽지 않으시겠어요. 같은 처지의 남자라면 모를까. 그건 싫습니다. 저희 서영이가 고생하는 게 싫어서요. 그냥 저희가 쭉 돌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감싸고 도는 것도 안 좋아요. 그게 습관되면 평생 노처녀로 살 수도 있는데 우리 현수가 그 집에서 잘 해낼지 걱정이네요. 절대 걱정 안 하게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미영이가 최선을 다해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고요. 저희라고 서영이를 시집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쉽지도 않고 위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망설여지는 것이죠. 아픈 자식이 있다는 건 정말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무튼 그날 상견례 날 미영이 얘기보다는 서영이 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돈은 유독 끈질기게 서영이의 거취에 대해 물고 늘어지셨습니다.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면서 얼마나 설득을 했는지 몰라요. 저희 딸 혼삿길은 맞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저희라고 서위가 100% 마음에 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직업도 변변찮고 게다가 모아둔 돈도 없다는 사위를 마음 같아서는 내치고 싶었지만 제 딸이 너무나도 좋아한다고 하니 별 수 없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제 딸이 너무 아깝지만 저희 사정도 있고 해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죠. 결국 어렵사리 제 딸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영이의 결혼식 날, 서영이는 언니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괜히 엄마로서 우리 서영이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서영아, 너도 결혼하고 싶어? 물었더니 서영이는 말없이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가끔 서영이를 볼 때면 그런 생각을 해요. 갑자기 어느 날 정상적으로 저에게 말을 걸지 않을까. 그런 꿈도 많이 꾸거든요. 하지만 서영이는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참 서영이의 인생도 가혹하다 싶더라고요. 스스로 안에 갇혀 지내는 걸 자폐라고 한다죠. 저희 서영이도 꿈속에서는 잘 말하고 운동도 잘 하지 않을까요? 그 꿈속에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미영이가 친정에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남편이 잘해주는지 시댁에서 시집살이는 하지 않는지 걱정된 마음에 물어보곤 했어요. 어머님이 자꾸 서영이 얘기해. 사돈 아가씨는 시집 언제 가냐고. 그걸 아직도 물어보셔? 아직도가 아니라 만날 때마다 물어봐. 정말 나도 왜 이렇게 어머님이 서영이한테 관심이 많은지 이해가 안 돼. 솔직히 이제는 그 질문할 때마다 지겹기도 하고. 많이 걱정되시나 보다. 나중에 또 물어보시면 친정 부모가 잘 케어하고 있다고 해.
정말 시댁은 시댁이더라. 아들 조금이라도 힘들게 안 하려고 어찌나 신경을 쓰던지. 나는 식모처럼 부리고 말이야. 그런 말 함부로 하면 못 써. 최선을 다해야지. 알아. 그래서 싫은 티 내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어. 결혼한 후에도 쭉 저희 서영이가 짐처럼 느껴지셨나 봅니다. 사돈 쪽은 시골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바깥 사돈이 직장을 다니셨는데 퇴직 이후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으러 시골로 내려갔다고 해요. 그곳이 잘 맞으셨는지 노후도 쭉 그곳에서 보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 또한 귀농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사돈에게 묻고 싶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딸에게 넌지시 묻곤 했죠. 사돈 쪽은 어떤 농사 지으신데? 뭐 다양하던데? 엄마도 농사 관심 있어? 농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골에서 살아보고 싶긴 하지. 네 아버지 사업이 지금 휘청이잖아. 그냥 사업 접고 시골로 갈까봐. 거기서 텃밭 가꾸면서 자급자족하며 살면 어떨까 싶어. 아빠 사업 많이 어려워? 그냥 좀 그렇게 됐지. 워낙 오래 해먹었잖니. 돈 없는 건 아니고? 그런 건 걱정 마라. 우리가 노후 준비도 못 해놨을 것 같니? 미영이에게는 별일이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사실 그 당시 저희 남편의 사업은 많이 힘든 상태였어요.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남은 돈으로 직원들 월급을 주고 적자인 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일찌감치 포기하고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세가 기울고 난 후 저희는 집에 있던 가구를 팔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렇게 없는 살림에도 저희는 서영이만큼은 고기를 먹일 만큼 잘 보살폈어요. 며칠 후 미영이가 저에게 전화해서 묻더라고요. 엄마, 귀농 생각 있다고 했잖아. 그치? 왜? 어머님이 좀 알려주시겠대. 내가 들어보니까 귀농이 쉬운 일은 아니더라. 도시에만 살던 사람들이 그저 유유자적하게 살 줄 알고 귀농하는데 생각보다 그것도 힘들대. 그 동네 터줏대감들이 텃세 부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기당하는 경우도 많대. 그러니까 이참에 엄마도 어머님한테 잘 여쭤봐. 그래? 그럼 나야 감사하지. 언제 시간 되신대? 그 후로 저희 부부는 사돈이 사는 시골에 가서 이것저것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돈은 저에게 너무 잘 선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사돈 아가씨 자연 속에서 살면 좋잖아요. 도시는 차도 많고 사람도 많아서 위험하니까요. 네, 저희도 우리 서영이 때문에 귀농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거 많이 먹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나저나 사돈 아가씨는 아직도 임자 못 만났어요? 우리 서영이요? 네, 시골에 성격 좋은 총각들 많은데 어떠세요? 죄송하지만 사실 저는 제 딸의 상태를 제일 잘 알아요. 장애를 가진 여자를 누가 데리고 있고 싶겠어요? 만약 데리고 있겠다고 해도 뭔가 목적이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하고요. 그냥 저희가 데리고 있을 작정이에요. 여기 총각들 여자가 없어서 장가를 못 가요. 아마 젊은 여자 소개시켜준다고 하면 신나가지고 달려올걸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돈 아가씨 의견도 들어봐야지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저희 동네 50대 총각이 하나 있는데 진짜 착해요. 50대요? 저희 서영이 20대인데요?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총각은 색시 얻어서 좋고 사돈 아가씨는 평생 반려자 만나서 좋고. 사돈,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우리 서영이는 제가 평생 책임진다고. 사위한테 떠맡길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우리 현수가 너무 착해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 평생 처제 때문에 힘들까봐. 상견례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걱정이 되세요? 자식 가진 부모가 다 그렇지요. 자식 가진 부모니까 아시겠네요. 자식이 제일 소중한 거. 저도 우리 서영이가 정말 소중합니다. 아무데나 시집 보내고 싶지 않네요. 더군다나 저희와 동년배나 다름없는 총각한테요. 아무리 그래도 덜컥 시집 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좀 속상하고 상처받는 말이네요. 아유, 그렇다면 죄송해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지요. 제 딸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시골에 살고 있던 사돈은 이 총각 저 총각 모두 저희 서영이에게 갖다 붙이더라고요. 근데 하나같이 늑다리 나이 많은 아저씨들만 갖다 붙이니 나중에는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내 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놈들을 신랑감으로 갖다 붙이는지. 참다 따끔하게 한 소리 했더니 사돈도 알겠다며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안 하겠다고 했고, 정말로 그 후로는 그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저는 우리 서영이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시집 보낼 생각이 없었어요. 괜히 우리 서영이가 위험해질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그 후로 사돈과 저는 몇 번 만났고 사돈에게 귀농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사돈 쪽에서는 농사를 꽤 크게 짓더라고요. 시골에서는 수원댁으로 통하는데 귀농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입지를 단단히 잡았나 봅니다. 농사로 돈 벌고 자연 속에서 산다고 하니 괜히 부럽더라고요. 저희는 사업이 망해 도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말이에요. 솔직히 남편과 저는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되지도 않고 언제나 행운은 저희 편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이제 친척들한테 돈을 빌려야 하나 하며 한탄하고요. 사실 귀농을 결심한 것도 저희가 살던 집을 팔고 그 미천으로 생활비를 써야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래도 몇 년은 버틸 수 있으니까요. 또 도시에 비해 시골은 땅값이나 집값이 훨씬 싸고 생활비도 적게 드니 귀농을 하는 게 저희 형편에서는 유리했죠. 그렇게 귀농을 준비하는 동안 저희는 집도 팔고 이사도 하고 폐업을 하고 서류 정리를 하면서 굉장히 바빠졌는데요. 서영이를 매번 데리고 다닐 수 없어서 첫째 미영이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서영이 한 달 정도만 봐줄 수 있어? 해야 할 게 많아서 말이야. 당연히 되지. 걱정하지 말고 엄마는 아빠랑 이사 준비나 잘해. 서영이는 그때까지 내가 잘 돌봐줄게. 얼른 마무리할게. 금방이면 돼. 그나저나 김서방이 싫어하진 않을까? 안 그래도 사돈이 서영이 그쪽에서 떠맡을까봐 걱정하던데. 평생 맡아서 돌보는 것도 아니고 한 달인데 뭐. 우리 남편 그렇게 깝깝한 사람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말 잘해놓을게. 아무튼 조심해. 사돈한테 굳이 말하지 말고. 알겠지? 알겠어. 근데 시어머님이 잘 해줘? 우리 딸 힘들게 하는 건 아니고? 괜찮아. 자주 뵙는 것도 아닌데 뭘. 가끔 우리 집에 오시긴 하는데 요새는 좀 뜸하셔. 그렇게 저희는 저희 딸에게 우리 둘째 딸을 맡기고 밀린 일을 처리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큰딸이 서영이를 잘 보살피고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집을 비울 때마다 줄곧 미영이가 서영이를 잘 케어했거든요. 가끔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서영이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영이가 저에게 의외의 말을 꺼내더라고요. 나 지금 시댁에 와 있어. 서영이는? 같이 와 있지? 그러면 어떡해? 사돈이 싫어하잖아. 괜찮던데? 서영이 싫어하지 않으셔? 잘 챙겨주셔.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님도 서영이가 공기 좋은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먼저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 그렇다면 너무 다행인데. 아무튼 서영이 위험한 곳 못 가게 잘 보살펴줘. 알겠지? 걱정 말라니까. 내가 언니인데 동생 뭐 어떻게 하겠어? 엄마는 그냥 맘 편히 하던 일이나 처리하면 돼.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서영이가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전화해보니 글쎄 첫째 딸이 저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서영이? 지금 시댁에 있어. 나는 잠깐 서울 왔고. 떨어져 있다고? 나도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서영이랑 떨어져 있지 말랬잖아. 괜찮아. 어머님이 잘 돌보고 계실 거야. 어차피 집에 계시니까 서영이 놓고 가라고 하셨어. 은근히 서영이 좋아하신다니까. 정말이야? 그럼. 그러니까 엄마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어머님이 서영이랑 정 많이 들었나 봐. 둘이 잘 지내더라고. 그럼 다행인데 너무 패 끼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가족이 되는 거지 뭘.
우리 어머님도 마음이 여려서 막상 서영이 보니까 마음 아파하시더라. 그러니까 엄마 너무 미안해하지 마. 괜찮을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첫째 딸의 말을 믿었어요. 사돈이 아무리 그래도 자식 가진 엄마인데 설마 제 딸에게 해코지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을 놓고 있었죠. 모든 일을 마치고 서영이를 데리러 사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에 도착하니 뭔가 휑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돈, 저희 왔어요. 어머, 여기로 바로 오셨네요. 네. 그나저나 우리 서영이는 어디 있어요? 서영이요? 어디 좀 갔네요. 뭐라고요? 글쎄, 이웃 총각한테 홀딱 반해서 거기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릴 필요 있나요? 거기다가 보냈죠.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딸 시집 보냈다고 생각하고 마음 놓으세요. 어차피 서영이도 다 큰 성인인데 알아서 지 인생 못 꾸리겠어요? 정말 서영이 보냈어요? 사돈 아무리 그래도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입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지금까지 서영이 잘 돌봐준 사람한테 왜 화를 내시는지. 아니 정말 서영이가 좋아서 간 거라니까요. 제가 말릴 새도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일부러 거기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 딸이 그쪽 집안에 피해 줄까봐 어쩐지 곱게 서영이를 맡아준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아니, 지금 농촌 총각 무시해요? 나름 조그만 밭 하나 있고 노모 모시고 사는 효자의 성실한 총각인데 사돈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까탈스러우시네요. 내가 언제 농촌 총각이 별로라고 그랬어요? 우리 서영이는 신중하게 시집 보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그쪽 집에 보내버려요? 엄마인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사돈이 나서서 그러시냐고요? 무슨 노예 팔아넘기는 것 마냥. 어머머 세상에. 사돈 일단 진정 좀 하세요. 비록 제가 그쪽 집에 보내긴 했지만 선택은 사돈 아가씨가 한 거예요. 제가 설마 억지로 등 떠밀었겠어요? 거기 어디예요? 우리 서영이 어딨냐고요? 사돈, 그러지 말고 사돈 아가씨 시집 보냅시다. 네? 사랑받고 살면 좋잖아요. 저라면 얼씨구나 하고 보낼 것 같은데. 우리 서영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사돈 탓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저 지금 굉장히 당혹스럽고 화가 나요. 그러니까 얼른 주소나 대요. 저는 결국 사돈에게 주소를 알아내서 재빨리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우리 서영이가 혹시나 무슨 일을 당하진 않았을까 싶어 심장이 벌렁벌렁 뛰더라고요. 그런데 멀리서 경운기 한 대가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보아하니 그 총각 같아서 제가 다가가 외쳤어요. 그쪽이죠? 우리 서영이 데리고 간 사람이. 네, 맞습니다. 우리 서영이 어디 있어요? 얼른 보여줘요. 네, 이리로 오시죠. 총각은 저를 데리고 한 시골집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는 서영이가 멀뚱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서영아, 얼마나 힘들었어. 그런데 서영이가 저를 보더니 활짝 웃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 울고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걸 보니 의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총각이 저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수원댁 아주머니 사돈 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아주머니가 서영씨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을 땐 당혹스러웠어요. 일단 마타만 달라고 하고 도망을 가시는데 어떻게 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영씨, 제가 최선을 다해 보필하고 있었으니 걱정 마십시오. 네, 그래도 그쪽이 멀쩡한 사람이라 다행이네요. 혹시 얘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이상한 짓 하신 건 아니겠죠?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서영씨한테 물어보세요. 털끝 하나 안 건드렸습니다. 정말이죠? 그럼 다행이네요. 일단 신세진 건 죄송하고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서영아, 얼른 가자. 일어나. 그런데 서영이가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영이를 끌고 일어나려고 했더니 싫다면서 제 손을 뿌리치더라고요. 서영아, 집에 가야지. 왜 안 가려고 그래? 서영이는 저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해주었어요. 여기 있고 싶다고요. 원래 항상 둥글둥글한 성격으로
단 한 번도 뭘 하고 싶다고 말을 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늘 멍한 표정에 자기 의사표현도 제대로 할 줄 모르던 아이였는데 그날의 서영이는 많이 달랐어요. 총기 있는 눈빛으로 여기 있고 싶다고 명확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놀랍기도 하고 안 가겠다는 서영이가 너무 황당해서 그렇게 서로 한참 동안 마주보고 있었더니 그 총각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허락만 해주신다면 서영씨와 같이 살고 싶습니다. 우리 서영이랑요? 왜요? 그게 마음이 잘 통했습니다. 무슨 속셈이에요? 서영이가 만만해 보여서? 그런 거 아닙니다. 보시기에는 제가 그저 가난하고 늙은 총각으로밖에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저 나름 열심히 살았고 누군가를 챙겨줄 여력이 충분합니다. 서영씨와 시간을 함께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서영이 손 많이 가는 애인데 어떻게 책임지려고요? 진심으로 아껴줄 준비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후회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총각이 구구절절 말하는 걸 들어보니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총각의 말을 들어보니 10,000평이 넘는 땅을 거느린 부자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은 그 총각을 그냥 가난하고 성실한 총각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겸손한 사람이었던 거였어요. 저는 긴 고민 끝에 그 총각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 서영이 눈에 눈물 맺히면 그날은 정말 우리 둘 다 초상 치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서영이의 손을 꼭 잡고 서영아, 엄마랑 가자 하며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서영이가 고개를 가로젓더라고요. 그래, 너도 연애라는 걸 해보고 부부 생활이라는 걸 해보고 싶나 보지 하며 그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후련한 마음도 있었어요. 평생 책임져야 할 딸이 잠시나마 누군가의 곁에 있으니 자유로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걱정이 많이 됐어요. 살림 하나 못하는 우리 서영이가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서영이가 그 집에 머물기로 한 걸 알게 되자마자 사돈은 팔짝 뛰며 좋아했습니다. 거 봐요. 내가 둘이 잘 어울릴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 놓고 강제적으로 뭘 어쨌다고 하시더니. 아무튼 사돈, 진짜 사돈 아가씨 너무 감싸고 도는 것도 안 좋아요. 좋은 신랑감 만났으니 저한테 고마워하세요. 그러게요. 그 총각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숨겨진 알짜 부자던데요. 밭 하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에이, 그 정도로 저희 서영이를 책임질 수 있겠어요? 원래 부자들은 티가 잘 안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군요. 몰랐네. 그런 부자가 사돈 아가씨가 마음에 든대요? 마음에 드니까 데리고 산다고 했겠지요. 아무튼 사돈의 무리함이 저희 딸을 시집 보냈네요. 이걸 고마워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후로 몇 번 서영이가 있는 그 총각의 집으로 가봤어요. 서영이가 너무 즐겁게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엄마로서 서영이의 얼굴 표정만 봐도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알겠더라고요. 그 총각은 자기가 집을 비울 때마다 서영이 외롭지 않게 보호사를 고용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던 일을 대부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지금은 서영이와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참 순수한 총각 같았습니다. 노모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집은 저희 어머니가 처녀 시절을 보낸 곳이라서 이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역시 나이가 드시니 자기 고향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으시대요. 지금은 많이 안 좋아지셔서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서영 씨랑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죠. 노모를 평생 돌본 거예요? 네, 가족이니까 책임져야죠. 남자가 간병하는 거 힘들 텐데 힘들어도 저희 엄마잖아요. 제 가족을 보살피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보기보다 건실하고 책임감도 좋네요. 네, 그리고 앞으로 말 편하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가족이지 않습니까?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엔 내가 오해를 많이 했어요. 무작정 반대한 건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저라도 귀한 딸 보내는 거 너무 싫지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우리 서영이 잘 부탁해요. 제가 서영 씨를 통해 배우는 게 많습니다. 잘 해내겠습니다.
어렵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서로 기대고 의지하다 보면 서영 씨와 저 평생 친구이자 반려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 맞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저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우리 서영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잘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서영이가 결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도 모르게 서영이를 가둬두고 있었나 봅니다. 결국 서영이와 그 총각, 아니 사위는 혼인신고를 하고 간단하게 가족끼리 밥을 먹으며 결혼식을 대신했습니다. 사위가 저희 집에 장가온 이후로 저희 집안에는 행복이 다시 찾아왔어요. 사위가 기울었던 가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거든요. 어떻게 들었는지 먼저 저희에게 선뜻 금전적 지원을 해주었고 저희가 시골에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래전부터 농사일도 하고 농촌에서 지내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사돈보다 훨씬 귀농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매주 서영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어요. 며느리가 시댁에 가는 게 불편한 만큼 사위도 처갓집에 오는 게 불편할 게 뻔하잖아요. 근데 정말 주말마다 쉬지 않고 저희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때마다 서영이는 밝아 보였고 어느새 성숙해져 누군가의 아내처럼 보였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클 줄이야. 정말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됐다고 하는데도 사위는 저희 집에 매달 용돈을 보내주곤 합니다. 저희에게 늘 노후는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하며 어찌나 살갑게 굴던지. 둘째 사위 덕분에 저희는 숨통이 트였어요. 이 정도면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한 행운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사돈이 그냥 대충 저희 서영이를 치워버리고 싶어서 그쪽에 내다버렸는데 본의 아니게 그게 대박을 터뜨린 것 같아요. 나중에 미영이에게 들은 말인데 사돈이 둘째 사위가 부자라는 것을 알고 땅을 치고 후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서영이가 좋은 곳에 시집가면 자기 아들 귀찮게 할 일도 없고 오히려 잘된 일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돈은 사위의 도움으로 잘 사는 저희를 보고 그렇게나 배가 아파 질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사돈의 농사는 시기를 잘못 맞는 바람에 폭삭 망해버렸고 결국 모든 걸 정리하고 그 동네를 떠났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첫째 딸 미영이는 사돈의 본 모습을 알고 난 뒤 잔뜩 실망을 하고 그때부터 거리를 두더라고요. 그 후 시간이 흘러 저에게 조심스레 이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인연이라는 건 억지로 이어붙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저도 그쪽 사돈과는 더 이상 연을 맺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미영이에게는 잘 맞는 사람이 또 언젠가 나타날 거라 믿어요. 요즘 세상에 이혼이 뭐 잘못도 아니고 마음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걱정이었던 둘째가 남편과 잘 살고 있고 첫째가 저희에게 비혼을 선언했네요. 참 신기하죠? 아무튼 저는 이제 한시름 놓았습니다. 시골로 귀농한 이후 저희는 사위와 함께 농사짓는 재미로 살고 있답니다. 아직은 초보지만 언젠가는 시골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대 여자이고요. 저한테는 나이 차이 조금 나는 30살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친한 언니가 데려간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 후에 우연히 다시 만나서 오빠가 사귀자고 했죠. 오빠는 한 달에 못해도 월 350에서 450 벌 거예요. 저한테는 한없이 착한데 남자 관련된 부분은 집착과 구속이 좀 심각한 남자친구입니다. 그래도 날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가끔씩 제 여자친구들도 못 만나게 할 때는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요. 하는 짓도 귀여워요. 생긴 것도 어리게 생겼고 애교가 철철 넘치는 타입이에요. 오빠는 저만 보고 다른 여자랑 연락도 전혀 없고요. 전 어릴 때부터 일해서 적금도 들고 있고 현재 투잡을 하는 중이에요. 회사 다니면서 현재 월 400 정도 벌고 부업은 원래 좋아하던 일이 있는데 프리랜서처럼 일합니다. 그게 잘 돼서 직장만큼 수입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합친 수입이 월 700 정도 돼요. 아빠가 혼자 벌고 열심히 사는 거 기특하다면서 선물로 차를 사줬습니다. 아우디 A4예요. 감사하게 정말 잘 타고 있고
제 출퇴근을 책임져주는 소중한 포돌이에요. 저희 집 풍족합니다. 아빠, 엄마, 오빠, 나 해서 차 5대예요. 아빠 차가 2대, 하나는 드라이브용이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자랑을 하려고 쓰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해야 할 이야기들 때문입니다. 오빠랑 사귄 지 10개월쯤 됐을 때 술 한잔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오빠네 집이 어릴 때 되게 잘 살았대요. 그건 저도 오빠 친구들한테 익히 들어 알고 있고요. 근데 어느 순간 사업이 무너지면서 빚더미에 앉게 됐답니다. 잘 살 때는 알랑방구 뿡뿡 끼던 친척들이 다 등을 지고 오빠네 식구들 길거리에 나앉을 신세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월세집 사시게 됐네요. 오빠네 부모님은 지금 연세가 꽤 있으신데 좀 힘든 일 하시면서 겨우겨우 유지하고 계세요. 오빠는 부모님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는데 자기도 이것저것 스트레스 받고 일적으로도 힘들고 돈 하시는데 스트레스 받고 또 한편으로 부모님은 안쓰럽고 해서 힘들다고 했어요. 그런 소리 들으니 이때까지 울지도 않았던 사람이 눈물까지 보이니까 저도 괜히 울컥해서 달래주면서 속으로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시댁에 잘해야겠다 생각했죠. 뭐 잘한다는 척도는 없으니 제가 생각하는 잘해야겠다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였던 날에 제 월급이 올랐어요. 부업을 하던 것도 더 잘 풀렸습니다. 그러고 오빠랑 우리 집 얘기도 했죠. 그동안 사귀면서도 많은 얘기가 오갔어요. 그래서 오빠는 우리 집 사정 어지간한 건 다 압니다. 며칠 뒤 제가 부모님 집 다녀오는 길에 저녁이라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남친은 제 집 근처 PC방에 있으면서 전화했더라고요. 운전하는 동안 지루해 죽어가던 저에게 한 줄기 빛이었죠. 신이 나서 이것저것 떠들었어요. 그러다 부모님 집이 리모델링을 해서 가구며 조명이며 전자제품들이 새로 바뀌어 있어서 현관에서 우리 집 아닌 줄 알고 나갈 뻔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빠 말이 자랑하는 거냐? 이러는 거예요. 아, 순간 얘 뭐지? 싶었죠. 그래서 그냥 그랬다는 거지 무슨 자랑이야 하면서 제가 정색했어요. 그랬더니 오빠도 그랬냐며 우물쭈물 넘기더라고요. 그 모습이 또 귀여웠고 제가 진짜 단순해서 뭐 그것까진 괜찮았어요. 저희는 자주 결혼하면을 가정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진지하게 만났어요. 결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말쯤으로요. 얘기가 되어 부모님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오빠 나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통화하다 우리 결혼하면 내 차 사줄 거야?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건 왜? 했더니 야, 너는 외제차 타는데 남편이 나는 차도 없이 다니라고? 이래요. 기가 차서 야, 너 뭐 나한테 맡겨둔 돈 있냐? 내가 왜 네 차를 사줘? 네가 돈 모아서 사야지. 사줘도 내 명의로 살 건데? 이랬더니 도리어 뭘 그리 칼같이 하냐며 화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잘하면 어련히 알아서 해준다고 입 다물라고 조용히 시켰어요. 제 생각엔 우리 아빠가 사위라면 한 대 뽑아줄 거 기대하는 눈치네요. 그리고 신혼집 얘기하는데 우리 아빠가 남친 한번 보고 사람이 괜찮다며 저희 결혼할 때 제가 자취하고 있는 동네에 집을 사준다고 하셨어요. 근데 오빠 말이 남자 체면이 있는데 명의는 자기 걸로 해야 한다고 개소리를 시전하더라고요. 전 딱 잘랐어요. 꿈도 꾸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왜 장난으로 못 받아들이냐고 하네요. 그러다 제가 오빠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자는 소리 할 건 아니지 했더니 아프면 당연히 모셔야지 하길래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신혼 때 얘기하는 거야 했더니 그래도 우리는 아버님한테 좋은 집 봤는데 엄마 아빠 월세집은 탈피시켜 드려야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 돈 많아? 집 살 돈 있어? 했더니 우리 결혼하고 너랑 나랑 돈 합쳐서 해드려야겠지? 이러길래 나 적금 결혼할 때 다 깰 텐데 무슨 돈으로 해? 오빠 모은 것도 별로 없잖아. 했더니 너 물려받은 거 많지 않냐며 그것도 부동산이랑 현금 있는데 그 현금 쓰면 되지 하는 겁니다. 저희 집은 할아버지로부터 손자 때까지 2대가 인당으로 분배받았어요. 어차피 위부터 조금씩 더 받았기에 싸움도 없었습니다. 근데 남친이 그거 알고 있고 제 벌이도 알고 있어요. 설마 그거 노리는 거야? 뭐라는 거야 진짜. 게다가 명의도 자기네 엄마 아빠 걸로 해드리고 싶다고. 저한테 돈 맡겨놓고 찾아 쓰는 사람 마냥 당당하더라고요. 그 얘기하면서 돈은 한 달에 50씩 드리면 되겠지? 했더니 아, 우리 엄마 아빠 따로 드릴 거야? 하곤 해맑게 웃네요. 뭐래, 오빠네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 한 집당이지 했더니 갑자기 야, 우리 둘 그럼 적금이며 유지 비용이며 어떻게 생활해? 우리 부모님 용돈 드릴 생각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50은 너무 적대요. 저보고 너네 부모님은 집도 차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은 아니지 않냐며 우리밖에 기댈 곳이 없지 않냐고 합니다. 이야기 잠깐 빠져서 남친 친누나 있어요. 술로 살고 계시죠. 누나는 마음 바로 앞이고 아직 부모님 집에 살면서 직장 다니시는데 자기 돈은 자기만 쓴다고 해요. 암튼 언니도 계시잖아 했더니 우리 누나 몸도 마음도 성치 않은데 얼마나 번다고 그냥 없는 셈 쳐야 한다네요. 제가 용돈은 50이고 명절 생신은 따로 챙길 거다. 그 이외에 돈 따로 지원하겠다면 네 돈 내 돈 따로 관리하고 네 돈에서 용돈 드리고 생활비 월급날 걷어서 살자 했어요. 그랬더니 입 닥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집 근처 도착해서 오빠가 PC방에 나와서 같이 한강으로 갔어요. 오빠 맥주 마시고 전 배고프니까 라면 먹고 다시 얘기했죠. 남친이 저보고 왜 그렇게 돈 관련 얘기 나오면 민감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난 자기랑 결혼해서 싸우기 싫어. 미리 확실히 해놔야 사는 동안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할 것 같아. 가족끼리건 지인끼리건 민감해지는 게 돈인데 남편인 오빠랑 이런 걸로 싸우면 진짜 속상할 것 같아서 미리 확실히 하는 거야. 오빠도 또 어영부영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나도 어련히 잘할 거니까 오빠도 사위로서 잘할 준비나 해. 나 지금도 오빠 부모님 생신이나 결혼기념일에 용돈 드리잖아. 일하시는데 시간 뺏고 그러는 거보다 용돈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 내가 되는 데까지 할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빠가 저에게 어린애가 일찍부터 일 시작해서 돈 모으고 벌고 그런 것만 알 땐 참 잘해주고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그러더니 제 재정 상태 알고부터는 자기 선물 바라고 저에게 돈도 잘 안 쓰려고 하고 그런 기간이 좀 되어서 단순한 저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서운한 마음이 불쑥불쑥 들었지만 그래도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죠. 이번 연도 말쯤 결혼 계획을 세웠었어요. 이제까지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신 부모님께 결혼한다고 손 벌리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양가 도움 없이 저희가 모은 돈으로만 신혼 시작하자. 오빠랑 얘기도 다 했습니다. 이 사람 참 괜찮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저희 아빠한테도 집은 고맙지만 우리가 알아서 잘 시작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참 사람이 이상한 건 끝까지 의심을 했었어야 하는데 사건은 터지고 말았어요. 저번 달 중순쯤 상견례를 했어요. 오빠 집이랑 저희 집이랑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장 쪽으로 위치를 잡아서 괜찮다는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를 준비했죠. 부모님들과 친오빠, 남친 누나 이렇게 처음 보는 부모님들이 만나는 자리라 긴장 정말 많이 하고 갔는데 초반 분위기는 좋았어요. 남친 부모님도 나름 행색 갖춰 오셨고 평소 못 보던 옷차림이라 준비하고 오셨구나 싶었어요. 대화 잘 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른들께 저희 집이나 혼수 저희 힘으로 다 하고 싶다니까 남친 얼굴이 굳더라고요. 저희끼리도 몇 번이나 했던 얘기였는데 어른들 앞에서 정말 그렇게 말할 줄 몰랐나 봐요. 저희 아빠는 그냥 웃으시며 그래도 아빠가 너 살집 정도는 해주고 싶은데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하면 안 되는 거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그래도 신혼 시작은 우리 힘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하니 남친 어머님께서 그래도 아버지 성의가 있는데 집 정도는 괜찮지 않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소리 듣는데 좀 어이가 없었어요. 아빠 성의요? 집 정도요? 집이 그 정도면 대체 제대로 도움 받으면 얼마나 받아야 하는 거죠? 제가 어머님 저희는 서로 상의했던 부분도 있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이랑 적금, 오빠 적금 합쳐 구하고 부족하면 신혼부부 대출 조금 끼고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하니까 남친이 아니 아버님이 해주신다는데 왜 그래 하면서 넌지시 웃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정 떨어졌어요. 어른들께는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겠다 하고 다음 얘기했죠. 솔직히 남친 집에서는 한 푼도 못 도와주면서 그런 소리 하는 게 모자가 쌍으로 미워 보이더라고요. 아빠가 차를 좋아하셔서인지 저도 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가 저 결혼할 때 차 바꿔주시겠다 했던 게 있는데 제 나름의 드림카 같은 게 있었거든요. SUV를 좋아해서 아빠랑 차 얘기하면 무조건 한 번씩 얘기했던 차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남친 차 없는 얘기가 나왔고 아빠가 결혼하면 너희에게 선물할 테니 젊어서 하는 고생 힘들다 생각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 남친 어머니가 그럼 땡땡이가 타던 차는 우리 땡땡이 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맑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남친 누나한테 주자는 거였어요. 제가 그걸 왜 줍니까? 그래서 어머님 그건 팔고 그 돈 보태서 새 차 사야죠.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했더니 남친 누나가 엄마 허튼 소리 하지 마. 그게 우리 차야? 판 돈 보태서 새 차 사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무슨 차를 받아? 유지하기도 힘들어. 하고 단칼에 잘랐어요. 고맙더라고요. 언니는 제정신이어서요. 어머님 그런 소리 하시는 거 처음 봐서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아버님은 조용히 계셨고요. 어머님은 차 바꿔주시면서 우리 아들도 따로 차 사주시는 거냐고 이딴 소리 하고 계시고 저희 부모님 당황하신 거 눈에 보이는데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남자친구는 뭐 하는지 그냥 후식 막 먹고 있는데 진짜 싸대기 때리고 싶더라고요. 중간 역할 솔직히 크게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욕이 혀 끝까지 튀어나오려는 거 부모님 봐서 간신히 참았어요. 그리고 예물 예단 얘기가 나왔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불쌍한 척하면서 아시다시피 저희 집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서 큰 예물 같은 건 못 해줄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넉넉지 못해 너한테 해줄 게 없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또 여기까진 괜찮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집은 개혼이고 첫째는 결혼할 생각도 없고 이미 물 건너간 것 같다며 예단 받고 싶다는 말을 돌리고 돌려서 하시더라고요. 남친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고 아 진짜 내가 이딴 집이랑 결혼 생각했다는 게 부모님께 죄송하고 정말 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그지 같은 상견례 대충 끝내고 나와서 각자 집에 가려는데 어머님이 저보고 본집으로 가니? 지금 아버님 다리 아프신데 너는 부모님 차 타고 네 차는 오빠 보고 운전하라 하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어머니 저 내일 일 때문에 차 써야 해서요. 오빠한테 택시 잡아드리라 할게요 하고 남친한테 내일 얘기 좀 하자 했어요. 남친 부모님 인사하고 저희 부모님은 아파차 타고 저랑 친오빠랑 제 차 타고 가족끼리 자주 가는 호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오빠가 제 옆에 타서는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 시부모 될 뿐 좀 아닌 것 같다. 네 남자친구는 입이 없냐 뭐냐. 상견례 자리에서 진짜 밥만 먹고 앉았냐. 엄마도 있다 그런 얘기 할 것 같다. 내가 봐도 별론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겠냐. 너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로 훈수들 입장은 아닌데 좀 그래. 근데 저희 가족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호프집 도착해서 상견례 얘기하는데 그냥 머리 아프더라고요. 나름 고민 많이 하고 엄마 아빠한테 내일 남친 만나서 얘기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만둘 거라고 하니 아빠는 네 결정 전적으로 믿으신다면서 내일 얘기 잘하고 오라 하시더라고요. 남친 연락 오는 거 솔직히 꼴도 보기 싫었는데 그래도 얘기해봐야 할 것 같아서 그 다음날 만났어요. 어제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어머님 얘기하시는 거 오빠가 중간에서 알아서 커트하고 역할 잘해줘야지 오빠가 대체 한술 더 뜨는 건 무슨 태도냐고. 우리끼리 얘기 다 끝난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버님 신경 써주시는 건데 다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대요. 말인지 방군지. 그래서 남친한테 아빠한테 어떤 도움도 안 받을 거니까 뭐든 해주시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알라고 했더니 아니 왜 안 받냐고 차며 집이며 해주신다는데 왜 공짜를 마다하냐면서 펄쩍 뛰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콩깍지 싹 다 벗겨진 것 같아요. 그 전까진 뭐 사람이니까 욕심 생길 수 있지 그래도 설마 했는데 진짜 그냥 그런 사람인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딸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는 부모가 있냐고 헛소리를 하네요. 그래서 그럼 오빠 집은 아들 결혼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시냐 하니까 자기네 집이랑 저희 집이랑 사정이 다르지 않냐고요. 그냥 아버지가 집 해주시고 너 차 바꿔주시면 지네 부모님 집 옮기는 거 보태드릴 여유 생긴다면서 아버지 여유 되시잖아. 혹시 아버님이 안 해주신대? 해주기 싫으시다고 그러신 거야? 아 진짜 너무하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는 대체 우리 부모님을 뭘로 생각하길래 이따위로 말을 해? 우리 부모님이 니네 집 일어나는 거 도와주는 물주냐? 신혼집도 아빠가 해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해주시면 많은 거지 그게 정상이야? 네가 너무하다 뭐다 왈가왈부할 게 뭐 있어. 너네 어머니 내 차 바꾸면 지금 차 언니 주는 거냐고 할 때도 내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 우리 부모님한테 창피해서. 나는 그래도 오빠 하나 보고 결혼 생각한 건데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아. 전에 상속 재산 얘기할 때도 그렇고 내가 일찍 정신 차렸어야 했는데 인제 콩깍지 벗기니 알 것 같아. 너 그냥 너네 집 살려줄 여자 만나. 네 차 사주고 집 사주고 할 여자 만나라고. 오빠 모은 돈 적다고 뭐라 한 적도 없고 너네 집 사정 안 좋은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했어.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모으고 그러면 될 줄 알았어. 우리가 잘 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너 너무 염치가 없어. 제발 네 주제 좀 알아. 우리 헤어지자. 너랑 결혼하는 순간 나 그대로 빨대 꽂혀서 단물 쓴물 다 빨아먹힐 것 같아. 더 이상 너랑 못 만나겠어. 우리 부모님 그렇게 보는 것도 용서 안 되고 예단? 예단 같은 소리 하네. 야, 예단도 예물이 있어야 하는 거야. 알아? 식장도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한다고 우리한테 식비를 다 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위치상 니네 집 쪽인데 그럼 니네가 내야 맞는 거 아니야? 다 필요 없고 그냥 결혼하지 마. 필요 없어. 그냥 꺼져. 어제 내가 그 자리에서 욕 안 한 거 다행으로 여겨.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렇게 쏟아붓고 나온 것 같네요. 솔직히 막말도 더 한 것 같은데 기억나는 건 이 정도네요. 식장도 오빠네 집에서 멀지 않은 호텔이었는데 제가 골랐다고 식비를 다 부담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그냥 이 정도는 애교였어요. 한 달 반가량 지난 지금도 제 직장이며 집이며 찾아오고 연락 오고 있는데 아직 제가 지 여자친구인 줄 착각하더라고요. 제가 친구들이랑 친구 생일 파티 때문에 클럽에 갔었는데 2번이나 찾아와서 넌 왜 말도 안 하고 이런 데 오냐면서 지랄이길래 창피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서로 아는 지인들한테는 헤어진 거 아니라고 하고 다니던데 단체 문자라도 돌려야 하나 봐요. 전 남친 친구한테 연락 와서 12월에 결혼한다며 축하해 이러고 있고 혼자 자기 위로 중인가 봐요.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끝났어요. 어떤 분 말대로 진짜 헬게이트 겨우 탈출한 느낌이네요. 멍청했던 연애 끝내고 나니 세상에 남자 많다는 걸 새삼 느끼고 있어요.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말이죠.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지만 시원하기만 해요. 전 남친 바닥을 보는 것 같아서 불쌍한 감도 있지만 마지막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다시 만날 생각은 말 그대로 1도 없습니다. 저 사랑해주는 멋진 남자 만나야죠.